자, 아까 요 24번의 답은요, 아까 제가 말을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1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24번. 자, 결합도와 응집도는 모듈의 추상성이 아니라 독립성. 그쵸? 결합되어 있느냐, 별도로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그리고 독립성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3, 4번 빼고요. 결합도란, 그렇죠? 결합도는 함수와 함수 간이니까 사이죠. 그러니까 사이의 관련성을 의미하며, 응집도란 내부를 의미하는 거. 그렇죠? 이제 말이 맞는 거죠. 아까 틀렸었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여기서 맞았으니까, 뭐, 그럼 답이 나왔죠. 그렇다면, 좋은 설계를 위해서는 결합도는 작게, 함수는 아주 컴팩트하게, 즉, 크게 응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성, 사이, 내부, 크게, 작게, 크게, 큰,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다시 한번 이거 없이도 가능하나 봅시다. 결합도와 응집도는 모듈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추상성과 관계없다. 아까 말을 잘못해서요. 결합도란 모듈 간, 즉 모듈 사이의 관련성을 의미하며, 응집도란 모듈 내부, 함수 내부 모듈 내부의 관련성이라는 거죠. 좋은 설계에서는 결합도는 크게 하고, 결합도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실행되어야지만 내가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게 하고, 함수 내부 응집도는 큰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짜면 프롬 잘 짰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아까처럼 본래 들어가서 자, 35번. 객체지향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래요.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그렇죠, 메시지를 가지고 해달라 이런 얘기죠. 클래스는 인스턴스들이 갖는 변수들과, 즉 객체가 만들어지면, 클래스의 객체가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것은 인스턴스가 가는데, 인스턴스들이 갖는 변수들과 인스턴스들이 사용하는 메소드를 갖는다. 맞죠? 그러니까 그 클래스의 객체 내부에 변수 상태를 의미하는 변수와, 그 다음에 일 처리할 내용, 메소드, 함수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다중상속은 두 개 이상의 한 클래스, 아니죠. 한 개의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죠. 두 개 이상의 클래스, 한 클래스, 이게 반대말이죠. 여기 보면 다중상속은 한 클래스가 두 개 이상의 클래스로부터 한 클래스가 두 개 이상의 클래스로부터 받는 거죠. 말이 애매하죠. 애매함에 맞아 보이는 것 같은데 바뀌었다는 거죠. 한 클래스가 두 개 이상 클래스가 아니라 한 클래스가 두 개 이상으로부터 받으면 다중상속. 하나만 받으면 상속인데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중상속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객체가 갖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을 메소드라 한다. 즉 함수라고, 이게 아시다시피 메소드가 영어 뜻으로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겠죠. 맞습니다. 자, 36번. 객체지향 개념에서 캡슐화에 대한 설명. 자, 캡슐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캡슐화를 하면 객체들 사이의 결합도가 높아지고 객체의 응집도가 향상된다. 자, 2번. 객체의 명세와 실세를 분리하는 기법으로 캡슐화된 객체들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뭘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국가직 7급이 나와서 뭐 어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기 어떤 내용들이 약간 까다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못 푸는 건 아니죠. 말이 좀 아주 막 엉킨 느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객체와 상세한 내용을 객체 외부로부터 숨기고, 맞죠? 외부로부터 숨기는 거죠, 일반적으로. 단순히 메시지만으로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캡슐. 이게 캡슐화에 대한 정의죠. 그렇죠? 3번은 캡슐화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다. 즉 잘못해서, 그렇죠? 왜? 사용법을 단순화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서 오류도 적어줄 수 있죠. 왜? 이거는 이것저것 하면 안 돼. 얘는 이렇게 사용해야 돼 하니까, 그렇죠? 3번, 4번은 이해가 쉬워지는 편이죠. 그래서 그 객체의 명세와 실체를 분리하는 기법으로, 아시죠? 명세는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이러해야 된다.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해야 된다. 근데 실체는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세와 실체를 분리한 기법으로 캡슐화된 객체들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상속을 시켜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뭐 가용성이 너무 커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캡슐을 하면 결합도가 낮아지고 객체의 응집도는 좀 떨어지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1번. 자, 37번. UP, Unified Process의 4단계 중 아키텍처를 위한 아키텍처 뭐죠? 그 프로그램의 틀을 말하는 거죠. 아키텍처가 건축 구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 즉 프로그램 뼈대를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키텍처는 것은 뭐야? 이 프로그램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든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키텍처 결정을 위한 설계 작업과 분석 작업의 비중이 크고 시스템 구성에 관련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는 데 중, 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도입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 뭐 하기로 하자. 대충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근데 구축이라는 것은 실제로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위험성 파악을 하고 완화시키는데,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상세밖에 없죠. 왜? 프로그램의 틀을 잡고 나가야 되는 상세한 문제, 위급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세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UP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Rational Unified Processor. 이게 IBM이라는 그 어떤 부서에서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체 이름이 빼더라도 그래서 UP 혹은 RUP라고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보니까 도입을 하고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하니까 뭐야? 전체를 관장하는 거죠. 구축은 실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었으니까 테스트 후에 사용자한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입, 상세, 구축, 이행 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죠. 38번. 디자인 패턴. 뭐 디자인이 무슨 의복 디자인, 뭐 무슨 디자인 많이 있겠지만 프로그램 할 때도 패턴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옳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일반적으로 디자인 패턴을 프로그래밍의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면 좋은 설계, 아키텍처를 재사용, 당연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 그렇죠? 저럴 때는 저렇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재사용을 할 수 있고 좋은 설계를, 그렇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패턴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생성할 때 쓰면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애워지지 않았다면 이게 애매하죠.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자, 생성 패턴은
생성 패턴은 빌더. 빌더란 말이 빌드가 빌딩, 구축하다, 세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빌더, 추상 팩토리. 팩토리가 공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인 공장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야? 그리고 뭐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더, 팩토리 맞는 얘기예요. 행위 패턴은 가교, 브릿지, 적응자, 어댑터, 컴포지트, 복합체. 자, 이런 것들은 행위를 의미하냐?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보시다시피, 가교, 브릿지잖아요. 어댑터, 컴포지트, 이런 거 뭐예요? 어떤 틀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구조적 패턴이에요. 행위 패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이 사실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이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은 1번, 2번은 그대로 읽어보면 그냥 이 주제만 알았더라도 이 1, 2번은 특별히 오답을 선택할 일은 없죠. 패턴을 사용하면 좋은 설계되고 아키텍처 재생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했다면 다 외워지지 않았어도 생성 패턴이 있고 구조 패턴이 들어봤는데 하면서 선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3, 4번은 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더, 팩토리, 공장, 구축자, 그 뭐 생성하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위는 무슨 브릿지를 갖고 행위한다,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4번을 답을 선택하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죠. 이것은 구조적 패턴이다, 이런 얘기죠. 자, 39번. UML. UML의 방법이 아닌 것. 자, 이건 사실 황당한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UML의 다이어그램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보니까 1번 use case, 2번 sequence 다이어그램, 3번 collaboration 다이어그램, 4번 class, 5번 package, 6번 state, 7번 activity, 8번 component, 9번 deployment.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그냥 한번 훑어봤더라도 클래스, 속성, 사용 사례, 순차 다이어그램, 그렇죠?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아무리 봐도, 그렇죠? 쭉 읽어보니까 순차란 말이 속성이란 말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순차란 말이 안 들어갔을 거니까 이것은 좀 좋은 문제라기보다는 까다로운 문제겠죠. 그렇죠? 많은 것 중에서 하나 고르래 아니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다시피 워낙 많은 내용이니까 이 문제 출제자도 이렇게 이게 뭐냐라고 묻지 않고, 그렇죠? 좀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속성 다이어그램은 이 다이어그램 어떤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40번. 다음, UML 다이어그램이 옳지 않는가 또 비슷한 말이 나오네요. 아까 제가 한번 훑어봤다는 가정하에 사용 사례, 스테이트, 클래스, 액티비티 아까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번엔 뭐야? 이번엔 내용을 물어봤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자, 사용 사례, 시스템의 기능을 모델링. 아까 한번 본 적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뭐, 모델링 하는 개념에서. 자, 클래스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시간을 따르면 하는데, 이거는 순차. 이게 틀렸네요, 이게. 순차 다이어그램이 클래스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시간에 따라 흐름에다라는 표현을 보고, 시퀀스, 순차 다이어그램. 2번이 틀렸네요.
다른 건 다 맞는 거고요. 뭐 단어, 영문 단어 뜻과 유사하네요.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는 거지 실제로 뭐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정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액티비티는 활동적이다. 이런 말이니까 뭐야? 시스템의 동적 특징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2번에서 다 외워지지 않은 입장이라면 클래스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 한다. 뭐 이런 말이 거슬리게 되고, 그렇죠? 이거는 시퀀스다. 이런 얘기죠. 자, 41번. 프로그램에서 내부 구조나 알고리즘을 보지 않고, 자, 안 보고, 자, from source를 안, 이거요. 프로그램에서 내부 구조나 내부가 뭐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물리적 내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소스 내부나, 즉 소스나 어떻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인지를 보지 않고, 그렇죠?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라고 그 스펙을 보고, 오케이? 스펙을 보고 지금 테스트한대요. 이게 뭐냐 이거죠. 흔히 말해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런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블랙박스 테스트라는 거죠.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그냥 블랙박스로 생각하고 이게 소프트웨어 이 블랙박스가 어떤 사용인지를 설명해 놨어요. 그 설명대로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블랙박스에 보지 않고 소프트웨어 소스를 보지 않고 이런 기능이 이 소프트웨어가 이런 기능입니다. 단순히 그 말만 갖고 말만 보고 지금 테스트한다는 거죠.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화이트박스 그렇죠. 열어보는 거예요. 즉 소스를 보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화이트박스. 일단은 두 개를 봤습니다. 그러므로 구조 테스트도 소스를 보고 즉 보세요. 소프트웨어는 무용의 어떤 그런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 소프트웨어 구조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소스를 보고 프롬 구조를 논의하는 거잖아요. 결론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구조 테스트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죠. 경로 테스트도 소스랑 유사합니다. 왜? 한 번씩 모든 함수가 모든 모듈이 한 번씩 실행되어서 정확하게 실행되는지 그런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에서는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블랙박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의 실행 스펙만 보고 고려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어떤 처리가 된다. 그걸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능적 시험과 데이터 중심의 처리 시험과 그다음 입출력 유지 실험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스를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2010년에 나온 42번 문제. 모듈 안의 작동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며, 그것은 벌써 여기서 모듈 안의 작동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럼 자, 지금 소스를 보고 이 소스의 결과가 이거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한 번 더 나오죠. 프로그램 원시 코드의 논리적 구조를 검사하도록 했대요. 검사하도록 했다면 소스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므로 이미 이만큼 나왔으면 벌써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화이트박스 테스트는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이러한 테스트를 해볼 거야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작을 해야 돼요. 자, 43번. 소프트웨어 오류를 찾는 블랙박스 시험의 종류로 옳지 않은 거래요. 자, 블랙박스 시험, 비교 시험, 기초 경로, 동치 분할, 원인 그래프. 자, 보면은 일단은요, 비교 시험은 이 값을 집어넣고 저 값을 집어넣어서 비교, 말 그대로 그냥 단순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냥 소스를 보지 않고 하는 거죠. 동치 분할. 그럼 동치, 에퀴발런스니까 같은 어떤 분할 값이죠. 그냥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실험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블랙박스죠. 원인 효과 그래프도 자, 이런 원인이 있으면 저런 효과가 있어.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상호관계를 찾아본다는 얘기죠. 근데 여전히 소스는 안 보죠? 그래,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근데 기초 경로 시험은 그쵸? 여기서 말하는 경로가 소스 내부에서 이 함수, 저 함수가 어느 위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경로가 다 거치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라는 거죠. 그러므로 화이트박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니까 결론은 그렇죠. 기초 경로 시험, 즉 어떤 함수와의 경로가 다 거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즉 소스를 사용하는 거죠. 즉 블랙박스가 아니라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그거죠. 쉬운 면이 있죠. 44번. 화이트박스 시험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물어봤네요. 이제 아마 이것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동등분할. 어떤 값을 분할해서 한번 넣어보겠다는 얘기죠. 구조 테스트 하면 소프트웨어 구조는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것은 화이트박스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럼 답은 2번이네. 그렇죠? 그래, 구조를 물리적 구조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조, 즉 함수적 구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구조란 말이 나오면 구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화이트박스라는 거죠. 그렇죠? 자, 45번. 자, 입력값의 유형 범위가 1부터 99인데 경계값 분석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물건,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이 있으면 그죠? A 겉면과 B 겉면은 붙어서 상쇄할 가능성이 많지만 내부의 반대쪽에는 내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요. 소프트웨어도 그쵸? 맨 첫 번째 값과 맨 마지막 번째 값이 이게 한계를 넘을 수 있잖아요.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1부터 100까지의 경계값에서 뭔가 테스트 하려면 그죠? 그쵸? 1이나 0이나 혹은 70, 80, 98이나 99나 100을 줘야 되죠. 근데 바로 보기에서는 2번 70. 즉, 넉넉하게 아주 정중간은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안전하죠. 그래서 이걸 갖고는 시험을 못 한다는 거죠. 즉, 경계값 시험을 못 하죠. 그래서 4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6번. 개발 과정에서 실시되는 시험 순서를 바르게 나랬대요. 결론은 개발되는 과정이 있는데 무슨 시험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자, 모듈 내부 오류를 발견하기 쉬운 내부 모듈 오류. 자, 일반 사용자가 내부 오류를 발견하기 좀 어렵죠. 내부 오류란 것은 그럼 개발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 함수에 문제 있구나 해서 어떤 수정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맨 끝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니은이 맨 끝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46번의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찾는다면 가다나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내부 오류라는 것은 내부 모듈 오류라는 것은 그죠? 개발자가 내부를 본다. 즉 함수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본다는 얘기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그렇죠? 이것은 이 값을 집어넣으면 이 함수에 원하는 반응하나 모듈 간의 개념 테스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국가적 7급을 했는데 사실 조금 읽어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듈 내부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일반 사용자, 즉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볼 수가 없죠. 접근할 수 없는 거니까 먼저 해야겠구나. 맞죠? 그럼 사용자의 요구 만족을 하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는지는 누가 봐야 돼요? 사용자가 보는 게 아니고 개발자가 봐야 되잖아요. 즉 원천적인 소스는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죠? 사용자가 아니죠. 개발자가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다는 뭐예요, 그러면? 그죠? 다 가지면 한 얘기죠? 나는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을 잘못했죠? 모듈 간 인터페이스가 바로 뭐야? 바로 개발자가 이 함수에서 이 함수간, 즉 모듈이라는 말은 함수니까 그 사이에 데이터가 원활하게 전환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가다나라는 거죠. 나는 사용자가, 즉 사용자한테 줄 건데, 그렇죠? 요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건데 사용자가 원하는 이런 값을 쓰는구나 해서 막 넣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나가 쉽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47번. 자,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로 평균 무장애 시간과 평균 복구 시간 있대요. 이걸 갖고 가용성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보니까 이거죠. 평균 시간, 민 타임이 평균 시간이니까 고장과 고장 사이에 그 평균을 MT의 BF. 그 다음에 failure. 자, 지금부터 사용합니다 해놓고 뭐요?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의 평균 시간 MTTF. 흔히 말해서 고장 날 때까지 평균 시간이 MTTF고, 그렇죠? A라는 고장과 B라는 고장 사이에 나는 그런 평균 시간을 MTBF. 그러면 MTTR은, 그렇죠, 수리될 때까지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요? 그러므로 가용도를 구한다는 말은, 그렇죠? 고장과 고장 사이 시간, 그 다음에 수리되어지는 시간을 합해서, 그렇죠? MTTF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MTTF 플러스 MTTR 분의 MTTF, 이게 가용도라고 합니다. 자, 48번.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시스템의 유지보수. 옳지 않는 것. 변경된 환경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소프트를 변경시키는 것은 유지 보수 활동에 속한다. 맞습니다. 갑자기 하드웨어가 변경된다든가 환경이 변경되면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조화롭게 바꿔줘야겠죠. 유지 활동에 속한다는 거죠. 자, 원시 코드를 이용하여 원시 코드 이상의 추상화된 표현으로 나타내고 코드 분석을 하는 과정을 역공학이다. 역공학은 프로그램을 보고 그것을 역으로 추적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역공학을 통해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변경이 용이한 시스템 만들거나 보다 나은 기능 추천, 이것은 지금 시스템 재공학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재공학은 기존 A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A라는 시스템을 가만히 보니까 저거다가 무슨 기능을 추가하면 더 좋겠다 해서 다시, 그렇죠? 다시 뭔가 조금 더 추가, 즉 기능 추가라든가 향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역공학은 기존 소프트를 분석한 다음에 그렇죠? 소프트를 새로운 기법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리버스 있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학계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도 저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역추적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거꾸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유지보수에 관한 요청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표준화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유지보수 요청서에 의해지. 맞겠죠? 이건 정상적인 말이겠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계획, 개발, 운영 등도
시스템 형상을 만들고 이에 대한 변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잘 유지 보수 구현되고 사용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게 역공학, 제공학 이런 것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죠. 자, 49번. 이번엔 재사용.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재사용, 리유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보고 그에 비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저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즉 시행착오를 많이 줄인다는 거죠. 아, 저렇게 하니까 저게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재사용하면서 다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응용해서 그걸 모델로 삼아서 아까 프로토타입과 유사하게처럼 그렇게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해서 만든다는 거죠. 참고해서. 그럼 뭐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하는 그런 신규 프로젝트보다 그런 프로젝트 실패 확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럼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즉 비교할 근거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뭐야? 개발자 생산성이 항상 증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축에 관한 지식이 공유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개발, 이건 뭐야?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리유즈도 아니고 뭐야? 이건 그냥 신규 개발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재사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은 아니다. 즉 5번은 뭐야? 5번은 아무 근거 없이 어떤 처음부터 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유즈 개념과 재사용 개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50번.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에 가해지는 변경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보편적인 말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2번 기준선, 베이스라인, 최저선 이런 말이겠죠. 기준선 변경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게 이것도 뭐예요? 뭔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선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이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로 기준선을 바꿔야 되는 거 맞는 얘기겠죠. 개발 과정의 산출물인 원시 코드 형상 관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개발 과정에서 소스 코드가 생겼어요. 이게 회사의 개발자의 어떤 기밀과도 관계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리 과목에 필히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50번에 답은 3번이겠죠.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도 적용한다. 당연하죠. 아까 소스 개발의 관계, 소스도 형상 관리에 들어간다고 한 것처럼. 그렇죠? 51번. 기업 관리. 이것은 사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라 어떤 회사의 어떤 운영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기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 ERP는 기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자가 엔터프라이즈라는 뜻이야. E가 엔터프라이즈. 그렇죠? 그래서 기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 강요. 자, 즉 결론은 1번은 기업 관리. 보자. 2번은
SCM은요, 공급망 관리, supply, S가 supply예요. 2번 같은 경우는 customer,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 그래서 2번이 뭐요? 2번이 바로 기업 관리가 아니라 기업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기업에서 기업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2번은 기업에서 고객을, 왜? 회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뭔가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까 그 고객 관리 개념에서 CRM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업 관리가 아니고 어떤 사용자 관리, 고객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뭐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그렇죠? CRM은 Customer Relational Management. 다르죠? 그 다음에 SCM은 Supply Chain Management. 그렇죠? 공급망 관리. EIA,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기업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합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1번, 3번, 4번은 기업 관리고 2번은 고객 관리라는 거죠. 자, 52번. 경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뭐 아직까지 모르겠죠.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기업 기관 업무, 즉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인사관계라는 것은 사실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거기까지 기업 활동 전반으로 통합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네요. 이게 바로 ERP라는 거죠. 그렇죠? 전사적 자원 관리. 여기 R이 리소스잖아요. 그렇죠? 기업에는 모든 것이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 ERP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EI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 어플리케이션 통합 뭐 그런 얘기고요. BPR은 뭐 경영 혁신 기법 중에 하나래요. 혁신 기법이니까 지금 뭐야? 전사적인 예임은 아니죠. KMS는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니까 지식 창출 관련이니까 관계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ERP, 전사적 자원 관리를 뜻하는 ERP가 경영 상태를 전반적으로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걸 ERP. 요즘 뭐 ERP 다들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52번까지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쨌든 지금 DB 있죠? DB 빼놓고는 지금 어느 정도 한 번씩 봤는데, DB 내일 지금 모의고사 제가 그 지금까지 해온 DB 빼놓고 뭐 이런 곳에서 모의고사를 한번 추천해 놓은 게 있어요. 내일 제가 오늘 답안 검증하고 나서 아마 내일 사무실에 드리면 아마 2시부터 시험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정답은 뭐 사이트 올린다 뭐 그런 말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자, 내일 한번 그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요. 좀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30일하고 4월 6일 남아 있는데 어쨌든 4월 6일 맞죠? 4월 6일, 3월 30일 두 번 남아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는 DB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주 남고 1월 중순경에 한번 안 하겠는데, 뭐 어쨌든 한번 날 잡아서 필요하시다면 옛날의 기출문제를 지금은 분야별로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20문제씩 여러분 혼자 풀어보고 새로운 문제인 양 문제포고 할 수 있도록 20문제씩 정답과 같이 들으면 한번 풀어보고 내가 공부한 흔적이 남았네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